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이제 종강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주제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저희가 원가관리 회계부터 세무회계 살짝, 그리고 재무회계, 재무제표 이런 것들 배웠고, 기업가치평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 배워왔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회계나 여러 가지 숫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맛을 봤다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중에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회사가 안전한 건지 불안전한 건지, 유동성은 어떤지,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회전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돈이 잘 돌고 있는지, 재고가 잘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거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재무 비율 분석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 그냥 재무제표에 있는 그 숫자들 가지고 가서 공식대로 계산해서 비교하면 되는 건데, 심지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증권 사이트 가보면 이런 재무 비율들이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이제 배우셔야 하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무 비율 분석을 할 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을 보고 좀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유동 비율이라고 한다면 2021년 1년치에 대한 유동 비율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회사가 유동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더 좋은, 많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동종 산업의 비슷한 회사들의 비율도 같이 비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같은 전자기기 회사다, 같은 화장품 회사다, 같이 분석을 해야 조금 더 유의미한 재무비율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주된 업종이 뭐인지, 그리고 주된 업종에 해당되는 다른 회사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비율 분석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재무 비율 분석의 이제 4대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성이에요.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당장 내일 모레 망하는 건 아닌지 등의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게 안전성이고요. 성장성, 말 그대로죠.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수익성은 뭔가 안전한 것 또는 성장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하겠죠. 마진이 얼만큼 남는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익성이 있고요. 마지막 회전율이라고 하면, 회전한다는 게 여러분들 식당의 회전율이 좋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손님이 들어온 다음에 손님이 나가는 속도, 예를 들어 하나의 식당에 테이블이 5개가 있고 그 테이블이 점심시간 동안에 손님이 3번 정도 돈다라고 하면 3바퀴 정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회전율인데 이게 기업을 경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회전율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기업이 건전하고 좋은 거겠죠.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객한테 팔긴 팔았는데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거든요. 돈을 빨리 회수 못하면 못할수록 매출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그게 회전율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안정성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보면 될 것 같은데, 공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뜻이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심플합니다. 부채 비율 뭐냐면 그냥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부채 비율은 그럼 높은 게 낮을까요? 낮은 게 낮을까요? 일반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보는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요. 부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이 뭔가 도산하거나 빚에 허덕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보셔서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냐,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해서 그 조달한 부채를 통해 더 높은 수익성 높은 사업을 창출하는 게 사실은 기업의 능력이거든요. 저희가 재무제표 볼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부채를 차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영 능력을 발판 삼아, 레버리지 삼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채를 조달한 후에 그 부채를 가지고 신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부채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대리님 이해되세요? 안 들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반드시 높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 업계에 비해서 너무 부채 비율이 높거나, 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이에요.
유동자산이라는 게 뭐죠? 저희 배운 거에 따르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유동부채는 뭐죠? 1년 이내에 내가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채들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크면 클수록 안정적이겠죠. 왜냐면 내가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더 많아야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관점에서 훨씬 더 유동성 있게, 더 순발력 있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유동 비율은 2배 정도 넘는 기업들이 조금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 비율이 한 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해를 봤더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 기업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기업은 유동 비율은 몇 %로 늘 맞추는구나, 그건 그 기업의 CFO가 그렇게 노리고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업이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안정적인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안정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는 동종 업계에 비해서 떨어지겠죠.